아침이 오면 늘 밥 냄새가 났어요. 쌀을 씻는 물소리, 밥솥의 치익 소리, 그리고 뒤이어 퍼지는 김치찌개의 향. 엄마가 있던 시절에는 당연했던 일이었죠. 하지만 그 아침 밥 냄새 대신 낯선 정적이 부엌에 앉아 있더군요. 나는 밥상 위에서 자랐어요. 숟가락을 놓는 자리마다 사랑이 있었고, 젓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마음이 전해졌죠. 그땐 몰랐죠. 그 조용한 움직임들이 누군가의 하루 전부였다는 걸. 엄마가 떠난 후 아버지와 단둘이 밥을 먹는 건 어색한 침묵이 밥보다 먼저 씹히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밥이 없었다면 우린 말조차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밥은 말을 대신하는 도구였다. 아버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먼저 쌀을 씻고 다시 된장을 풀고 반찬은 대부분 남은 걸로 제조 앞에서 만들어내셨어요. 그 모습은 마치 누군가의 하루를 위해 기도하는 것 같았어요. 묵묵히 꾸준히 그 밥상을 지켜낸 사람이었죠. 나는 밥을 남기지 못하는 아이였어요. 왜냐면 그 밥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누군가의 시간, 힘, 마음이 그릇 하나에 담겨 있단 걸. 밥을 남기는 건 사람을 버리는 일 같았어요. 아버지는 사랑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감기에 걸리면 뜨끈한 미역국을 끓여주셨어요. 시험이 끝나는 날엔 계란말이를 두툼하게 부쳐 놓으셨고요. 그게 사랑인 줄 나는 아버지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그날의 밥상은 조금 다르게 시작됐어요. 된장국 대신 맹물, 반찬은 2개. 그리고 아버지의 숟가락은 내 앞이 아닌 식탁 구석에 놓여 있었어요. 그건 시작이었어요. 무언가 끝나고 있다는 아주 조용한 시작. 아버지는 그렇게 밥을 짓기 시작하셨다. 엄마가 없어진 부엌, 찬장에 묻어있던 엄마의 손때, 그 안에서 아버지는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다. 처음엔 서툴렀다. 쌀을 몇 번이나 씻어야 하는지도 몰랐고, 김치는 작고 국은 싱거웠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동네 마트 아주머니께 물어보고, 요리책을 펼치고, 유튜브도 몰래 보셨다. 이거 맞냐? 국 맛을 본 날 아버지는 그렇게 물으셨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밥을 차리는 사람의 어깨를 봤다. 무거운 어깨. 하지만 그 무게를 묻지 않던 사람. 된장을 풀기 위해 찬장에서 된장통을 꺼내고 양파 껍질을 벗기고 마늘을 다지고 물을 끓이는 동안 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대신 손은 쉼없이 움직였다. 그 손이 말하고 있었다. 살아줘서 고맙다. 오늘도 밥을 먹어줘서 다행이다. 아버지의 반찬은 늘 3가지였다. 가지볶음, 콩자반, 계란말이. 나는 그 메뉴들을 질리도록 먹었지만 어느 날 깨달았다. 그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는 걸. 사랑은 요란하지 않았다. 소박하고 조용하게 그냥 놓여있는 것이었다. 식탁에 앉으면 아버지는 내 앞에 밥을 밀어주고 먼저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말이 없었다. TV도 안 켰다. 씹는 소리, 국물 삼키는 소리만이 흐르고 나는 그 조용한 식사 속에서 수많은 감정을 삼켰다. 어쩌면 아버지도 밥 대신 감정을 씹고 있었는지도. 봄에는 쑥국, 여름에는 오이냉국, 가을엔 배추전, 겨울에는 북어국. 이 메뉴들은 아버지의 달력이었다. 사계절을 밥으로 말하셨고 시간을 국물로 새기셨다. 마트에서는 항상 할인 코너만 들렀고 5,000원 이상은 고민하셨다. 하지만 식탁은 항상 넘치지 않아도 충분했다. 누군가에게 밥을 차린다는 건 그 사람을 살아있게 만든다는 일이다. 아버지는 그것을 매일 하셨다. 자신의 마음을 숨기면서 조용히 묵묵히. 그리고 이제 나는 묻는다. 아버지는 언제부터 밥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셨던 걸까? 밥 먹자. 아버지가 하신 말 중 가장 자주 들은 말이다. 그리고 그건 우리가 나눈 대화의 전부이기도 했다. 학교는 어땠냐도 아니고 오늘 힘들진 않았니도 아니고 그저 밥 먹자. 그 짧은 말 속에 온 우주가 숨어 있었다. 우린 밥상 앞에서 늘 말이 없었다. 반찬이 짜도 말하지 않았고 국이 미지근해도 그냥 먹었다.
그 침묵이 처음엔 무서웠다. 하지만 나중엔 익숙해졌다. 그건 불편한 침묵이 아니라 묵인과 이해의 시간이었다. 씹는 소리, 국물 떠먹는 소리,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그게 대화였다. 우리 가족의 언어. 아버지는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괜찮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반찬 가짓수가 줄어들면 나는 그날 아버지가 힘들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고기 반찬이 없으면 그달 생활이 빠듯하다는 뜻이었다. 국이 짜면 그날은 무언가가 안 풀렸다는 뜻이었다. 우린 그렇게 밥으로 안부를 전했고 반찬으로 감정을 표현했다. 초등학교 6학년 겨울. 나는 친구들과 싸웠고 혼자 울면서 집에 왔다. 그런데 그날 저녁 아버지는 내게 평소보다 더 따뜻한 국을 내줬다. 계란 2알이 들어간 미역국이었다. 오늘 좀 힘들었냐? 그 말 한마디 없이 아버지는 계란을 더 풀었다. 나는 그날 처음 알았다. 말은 없어도 사랑은 전달된다는 걸. 왜 표현하지 않을까? 왜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을까? 어쩌면 아버지도 표현을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자라온 시대가 말보다 행동을 중시했고 사랑은 밥상을 차려주는 것으로 족했다. 그래서 그 침묵이 서운한 줄 알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보인다. 그건 나를 키운 방식이었다. 아버지만의 언어. 친구네 집에 초대받아 밥을 먹은 적이 있다. 그 집은 식사 시간 내내 대화가 끊이지 않았다. 그게 낯설고 부러웠다. 하지만 이상했다. 나는 대화를 해도 어딘가 허전했다. 반면 아버지와는 말이 없었지만 마음은 항상 배불렀다. 우리는 그렇게 다른 방식으로 사랑받았던 것이다. 아버지가 숟가락을 내려놓던 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들을 수 있었다. 수고했다. 고마웠다. 잘 살아라. 그 짧은 식사, 그 마지막 밥상은 우리가 나눈 가장 긴 대화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야 그 대답을 하려 한다. 아버지 정말 잘 먹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하루가 시작됐다. 근데 뭔가 이상했다.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밥 냄새가 없었다. 부엌에 불이 꺼져 있었고 식탁 위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건 처음이었다. 내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집에서 밥이 없는 아침은 없었다. 보통 아버지는 6시에 일어나 6시 반에 쌀을 씻고 7시가 되면 된장국 냄새가 집안을 채웠다. 그런데 그날은 8시가 되어도 집안은 조용했다. 냄새도 소리도 움직임도 없었다. 거실엔 TV가 꺼져 있었고 신문은 그대로였으며 슬리퍼는 현관 앞 그대로였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아버지 밥은 안 하셨어요? 오늘은 그냥 쉬자. 그 한마디에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오늘은 밥을 쉬자. 그 말은 아버지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었다. 그건 밥상과 함께 살아온 사람이 삶을 잠시 멈추겠다고 말한 것이었다. 냉장고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 안은 비어 있었다. 장봐온 흔적도 없었고 싱크대 위엔 사용하지 않은 냄비가 그대로였다. 칼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도마는 마른 채로 놓여 있었다. 살아있던 주방이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대로 얼어 있었다. 나는 부엌 옆 작은 서랍을 열었다. 거기엔 약봉지가 가득했다. 진통제, 위장약, 수면 유도제. 그리고 그 밑에 병원에서 온 진료 명세서. 암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아버지는 혼자 병원을 다녔고 혼자 밥을 했고 혼자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사실을 나는 밥이 끊기고 나서야 알았다. 식탁엔 엎어진 밥그릇 하나가 놓여 있었다. 빈 그릇이었다. 반찬도 없었고 젓가락도 없었다. 숟가락도 그날만큼은 없었다. 나는 그제야 느꼈다. 아버지가 숟가락을 놓았다는 걸. 그건 식사가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삶의 루틴에서 조용히 자신을 꺼냈다는 뜻이었다. 밥이 사라지고 나서야 나는 아버지의 감정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고통, 표현하지 않았던 두려움, 숨겨온 이별의 준비. 그 모든 게
그날의 밥상 위에 놓여 있었다. 빈 밥그릇 하나로 아버지는 내게 전하고 있었다. 이제 됐다. 이제 그만 밥상을 내려놔도 되겠지? 아버지는 조용히 병원에 계셨다. 말기암이라는 말조차 하지 않으셨다. 진단서를 본 건 내가 먼저였지만 그 사실을 마주한 건 그날 아버지의 눈빛이었다. 너무 놀라지 마라. 단 한마디. 아버지는 그 말로 모든 걸 정리하셨다. 약봉지는 오래된 서랍 속에 들어 있었다. 메모에는 복용 식사 후 30분, 통증 심하면 밤에 추가. 적혀 있었다. 아버지는 병원도 혼자 다니셨다. 검사도 진단도 치료도 모두 혼자 받으셨다. 나는 묻지 않았다. 아버지도 말하지 않았다. 그게 우리였다. 병원 밥은 밍밍했다. 그래도 아버지는 남기지 않으셨다. 힘겹게 천천히 숟가락을 입에 넣으셨다. 처음으로 내가 아버지에게 밥을 떠드렸다. 처음으로 숟가락을 건넸다. 그 작은 동작이 왜 그토록 슬프고 따뜻했는지 나는 아직도 잊을 수 없다. 그날은 유난히 날이 맑았다. 아버지는 밥을 절반쯤 드시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으셨다. 이제 그만 먹자. 나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 말은 단순한 식사의 종료가 아니었다. 그건 생의 의지를 조용히 접는 선언이었다. 그 밥 한 공기, 그 절반의 숟가락,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식사였다. 나는 아버지의 손을 바라봤다.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관절은 굽어 있었다. 그 손은 내게 밥을 차려주던 손이었고 나를 등교시키던 손이었고 내 이름을 쓰던 손이었다. 그 손이 숟가락을 조용히 내려놓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그 손의 무게를 느꼈다. 그 손에 담긴 시간의 무게를. 아버지는 준비하고 계셨다. 냉장고엔 반찬 몇 개가 정리돼 있었고 책상 위엔 작은 봉투 하나가 있었다. 거기엔 정리된 통장, 적은 예금, 그리고 짧은 편지. 너무 걱정 마라. 살던 대로, 먹던 대로 살아라. 그 짧은 문장은 아버지의 생을 요약한 것이었다. 아버지는 끝내 조용히 묵묵히 그 숟가락을 내려놓고 떠나셨다. 누군가에겐 밥이 그냥 식사였을지 몰라도 아버지에겐 삶 그 자체였다. 숟가락을 내려놓은 그날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마주했다. 그건 끝이 아닌 시작이었다.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밥을 지을 차례다. 아버지가 떠난 집은 너무 조용했다. 밥 짓는 소리도 된장국 끓는 냄새도 없었다. 식탁은 그대로였지만 공기가 달라져 있었다. 숟가락이 사라진 자리엔 시간이 머물러 있었다. 냉장고 안엔 아버지가 남긴 반찬이 있었다. 묵은지, 마른 반찬, 그리고 소고기 조림이라 적힌 띠지. 유통기한은 어제였다. 그런데도 나는 그것을 버리지 못했다. 한 숟가락을 떠먹었을 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짭조름하고 따뜻했던 아버지의 마지막 맛. 나는 처음으로 밥을 지었다. 쌀을 씻고 물을 붓고 된장을 풀었다. 아버지가 남긴 조미료들로 국을 끓이고 작은 상을 차렸다. 아무도 없었지만 나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놓았다. 그건 아버지를 위한 상이자 이제 내 몫의 상이었다. 밥을 차린다는 건 누군가를 기억하는 일이다. 내가 밥을 지으면서 아버지를 계속 생각한 것처럼 삶은 이어진다. 밥을 먹는 한 기억은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안다. 밥은 사람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사랑이라는 걸. 어느 날 동네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다. 아버지, 밥 참 잘하셨지. 된장국 맛은 아직도 기억나. 그 말에 나는 또 울었다. 아버지는 단지 나에게만 밥을 차린 게 아니었다. 동네 잔치 때, 누군가 아플 때 늘 밥을 나눴던 사람. 그 밥이, 그 사랑이 어디에선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아버지, 이제야 밥을 지을 수 있게 됐어요. 아직도 반찬을 3가지 맞추는 게 서툴지만 그래도 매일 밥은 지어요. 냄비에 된장을 풀면서 숟가락을 놓기 전에 늘 아버지를 떠올려요. 고맙습니다. 살게 해줘서, 먹게 해줘서, 사랑하게 해줘서.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도 누군가는 조용히 밥을 짓고 있을 것이다. 말없이 천천히 누군가를 위해 그 밥상 위에 사랑이 있고 기억이 있고 그리움이 있다. 나는 이제 그 밥상을 이어받는다. 그리고 내 아이에게도 언젠가 이 밥상을 건넬 것이다. 밥 먹자. 그 한마디에 담긴 모든 사랑을 담아서